영국이라든지 뭐 미국이라든지 그리고 그 스웨덴이나 덴마크 같이 그러니까 아주 잘 나가는 복지 국가들도 이 복지 수단으로서의 주택 자산에 주목을 하게 되죠. 그러면서 이 케미니 가설이 새롭게 또 이렇게 주목을 받게 되고, 하지만 케미니 가설을 그대로 이제 수용하기보다는 주택을 어떻게 독립 변수를 설명하기보다는 어떤 매개 변수, 그러니까 복지 특수를 정당화하는 수단으로 이렇게 하는 논의들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에셋-베이스드 어떤 자산 기반 복지라는 차원에서 최근에 이제 많은 이제 논의들이 진행이 되고 있고요. 그래서 저는 이런 관점에서 한국도 한국의 부동산 문제를 복지 시스템이라는 차원에서 설명해 볼 수 있지 않을까. 왜냐하면 한국도 그동안 국가 복지라고 하는 게 상당히 지체되어 왔기 때문에 어떤 이런 복지국가의 지체라고 하는 것들이 주택 자산을 이제 어떤 복지 수단으로서 활용하는 그런 사람들의 어떤 행위 유형을 만들어내게 된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 됐었고요. 그래서 한국의 그동안 조세 정책이라든지 사회 정책이라고 하는 게 어떻게 이제 가계 자산의 증식과 어떤 가계 자산의 증식을 통한 복지 욕구의 해결이라는 차원으로 수렴해 왔는지라는 것들을 역사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선은 이제 가계 저축률과 이제 조세 부담률이 그동안 한국 사회에서 어떻게 변해왔는지 1960년대부터 80년대 후반까지 살펴본 것인데, 여기 이제 빨간 선이 이제 한국 가계 조세 부담률입니다. 보면은 한국 가계 조세 부담률이 한 2%, 3%대에서 이렇게 쭉 계속 낮게 유지해 왔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 반면에 가계 저축률은 60년대에는 마이너스 5%에서 시작했지만 70년대 오면 한 20%까지 가고 80년대 오면 30%까지 상당합니다. 1980년대 후반, 90년대 초반이 되면 세계에서 저축률이 가장 높은 나라 중에 하나가 되는 것이고요. 이 가계 저축이라고 하는 게 한국 가계 자산 형성의 중요한 원천에 해당하기 때문에 이런 가계 저축률의 상승이라고 하는 것들을 우선 좀 주목해서 볼 필요가 있을 것 같고, 이 그래프는 국제 비교의 관점에서 조세 부담률과 가계 저축의 을 비교한 것입니다. 1989년도 시점에서 보면 이 X축이 조세 부담 수준이 되고 Y축이 가계 저축률이 됩니다. 보면 여기 이제 스웨덴이나 덴마크 같이 소위 아주 복지 시스템이 잘 갖춰진 나라라고 하는 북유럽 국가를 보면 조세 부담률이 한 50%까지 됩니다. 저축률은 한 0%에서 5%. 사실 되게 현실적으로 당연하다고 할 수 있죠. 자기 수입의 한 절반 정도를 세금이라든지 이제 공적연금 보험료를 이렇게 납부를 하면서 저축률까지 높게 유지하기는 쉽지가 않겠죠. 반면에 한국 같은 경우에는 조세 부담률이 한 16%, 그다음에 저축률이 한 25%. 아주 대칭적인 위치에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만큼 한국은 어떤 세금을 내고, 그다음에 세금을 가져서 어떤 국가가 이제 복지 시스템을 마련하고 이런 것들을 통해서 어떤 혜택을 주기보다는 주로 개인들이 알아서 저축을 하고 이걸 가지고서 자산을 증식하는가 이런 방식으로 문제를 해결해 왔다라는 것들을 어느 정도 이제 좀 그래프를 통해서 확인할 수가 있고요. 그래서 그러면은 이런 어떤 이렇게 유럽이라든지 아니면은 다른 이렇게 미국이나 영국이나 이런 다른 서구 국가들과 다르게 한국이 발전해 온 어떤 이유, 역사적 맥락이 뭘까라는 것을 좀 살펴보면, 올해도 이제 재정저축을 다시 이제 도입을 하는 만에 되게 이제 많은 얘기들이 있었고, 하지만 사실 이 재정저축, 근로재 재산형성 저축제도라고 하는 것은 1976년에 도입이 됐던 제도이고, 사실 70년대, 80년대에 근로자들한테 되게 인기가 많았던 그런 제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국가가 의도적으로 이렇게 저축 제도를 도입을 해서 저축에 상당한 어떤 세제 혜택이라든지 금리 혜택이라든지 보조금이라든지 다양한 혜택을 제공해서
저축을 크게 장려를 해왔었고 사실 이 대형 저축이 아시아에서는 두 번째, 일본이 70년대 초반 그리고 한국에 한 76년 도입하고 세계적으로 한 네 번째, 다섯 번째 정도 됩니다. 이 대형 저축을 되게 빠른 시점에 도입한 국가 중에 하나라고 할 수가 있죠. 그래서 왜 그 국가가 이렇게 70년대 그러면 재형저축이라고 하는 것을 도입을 했느냐라는 걸 보면 사실 당시에는 종합공사를 하는 과정에서 국가가 이렇게 세금을 걷어가지고 이렇게 산업화를 했다기보다는 저축을 장려해서 그리고 저축한 돈들을 국가가 이제 저축정원을 통해서 이거 다 이렇게 산업화, 그러니까 종합공사 하는데 쓰면서 한국에서 저축 장려라고 하는 것들이 되게 중요했었습니다. 국가가 저축 캠페인 그리고 새마을운동 과정에서도 사실 이 새마을저축운동이라고 하는 게 되게 중요했었고요. 그리고 이 저축 캠페인을 하면서 우리가 보통 이제 한국 사회 전통적인 문화적 요소라고 생각하는 근검, 조약, 자익, 자주 이런 것들, 그러니까 사실 한국의 되게 전통적인 가치관이라고 생각을 하지만 사실 그게 본격적으로 구축되기 시작하는 것은 70년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실 그 전에는 당시 경제 관료들의 경우에도 보면은 저축률이 되게 낮은 사회였기 때문에 한국 사회는 그리고 이렇게 관원상계라든지 이런 데 이렇게 되게 돈을 많이 쓰는 사회여서 저축률이 되게 낮았는데 그게 아니라 어떤 장래에 대비하기 위해서 그리고 여러 가지 복지, 자녀 교육이라든지 결혼이라든지 등등을 하기 위해서 열심히 저축해라라는 방식으로 국가가 이렇게 주도해서 이렇게 저축을 장려해 놨었고 반면에 이제 소비를 억제하고 그래서 최대한 저축해서 이걸 다 산업화 자금으로 이렇게 끌고 가려고 했었던 시기였었고 그래서 70년대부터 어떤 가계 저축률이라고 가계 저축률이 상승하게 되는 것은 이런 국가의 저축 장려 운동이랑 관련이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 당시에 이제 저축추진중앙위원회 포스터라든지 경제기업원의 어떤 포스터를 이제 보여주고 있는데요. 보면은 이제 당시에 국가의 저축을 장려하면서 장기 생활 설계 차원에서 저축 문제를 강조하기 시작하는 것으로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노무라든지 아니면은 건강 문제라든지 자녀 교육이라는 문제 이런 것들 대비하기 위해서 저축을 하고 국가가 그걸 해줄 수는 없으니까 알아서 저축을 하고 이걸 가지고서 생활해 나가라 이런 것들을 강조하기 시작하고 저축을 통해서 장래를 대비하라라는 것들을 끊임없이 이제 국민들한테 얘기를 하기 시작하는 시기였다고 할 수 있고 이런 사실 이제 국가가 이렇게 저축을 장려했던 것을 그 돈을 가지고서 그걸 이제 산업화 부분에 쏟아부어서 이제 중앙공업화를 추진하는 것이었는데 사실 그게 국가 뜻대로 잘 되지는 않았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그래프가 보여주는 것은 당시에 이제